커피의 나라가 커피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우간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100년 된 나무들을 성두리째 뽑아야 할 판입니다. 전 세계 1110만 톤의 거대한 원두 시장을 떠받치던 아프리카의 심장. 커피 녹병이 찬 거라며 세계 원두 시장의 핵심 생산지가 하루아침에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법은 없네요. 숲을 다 밀어버리고 우리 중국과 광산이나 캡시다. 중국은 1조 원 동뭉치로 숲을 밀어버리려 했지만 낡은 가방을 맨 한국인 과학자는 맨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여러분,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흙은 살아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이긴 흙 한 줌의 기적, 4년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아마니입니다. 우간다 커피 개발청 연구원이죠. 제 고향은 우간다 서쪽 끝, 콩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르웬조리 산맥의 고지대, 카셋의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4,000m,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이곳은 신이 커피를 위해 빚어놓은 땅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악몽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잎사귀 뒷면에 아주 작은 주황색 반점이 생겼을 뿐입니다. 농부들은 그저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곰팡이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악마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짙은 녹색으로 반짝여야 할 커피 잎들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비틀어졌고 붉게 익어야 할 커피 체리는 잿빛으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커피 녹병, 학명 헤밀레이아 바스타트릭스, 커피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젤을 뿌려보기도 했고 정부에서 보급한 강력한 살균제를 들이부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달 우리 마을의 커피 생산량은 작년 대비 90%가 줄었습니다. 10가마니를 수확하던 밭에서 이제 겨우 한 가마니도 건지기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학비가 없어 학교에서 쫓겨났고 이웃집 토마스 아저씨는 병든 나무 앞에서 매일 밤 울다가 결국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입구 비포장도로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SUV 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차체는 흙투성이인 우리 마을 풍경과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내렸습니다. 차이나 리소스, 중국 국영자원개발기업의 아프리카 지부장 왕 주석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우간다 자원부 장관 카토가 굽실거리며 따라 내렸습니다. 왕 주석은 흙이 묻을까봐 구두 끝을 조심하며 마을 회관 앞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도 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커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을 장로들이 술렁거렸습니다. 70년, 아니 100년 넘게 커피를 키워온 사람들에게 커피가 끝났다니요. 왕 주석은 비서가 건넨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보고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르웬조리 산맥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히토류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21세기의 황금 말입니다. 히토류. 평생 커피 콩만 만져온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왕 주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든 커피나무를 붙잡고 굶어 죽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손을 잡고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산의 커피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광산을 개발하게 해주신다면 중국 정부는 이 마을에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보건소를 짓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드리겠습니다. 1조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은 곧 탄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병든 나무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던 농부들에게 왕 주석의 제안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카토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썩어가는 나무 따위 미련 갖지 맙시다. 왕 주석님은 우리 우간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벌목을 시작합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으로 시작된 박수 소리는 곧 노래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카토 장관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왕 주석은 흥미롭다는 듯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니 연구원,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장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곳은 르웬조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향미를 가진 커피가 자라는 곳이에요. 당장 병이 돌았다고 해서 100년 넘은 유산을 갈아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산이 들어오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흙은 죽어버립니다. 1조 원이요? 그 돈 다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흙도 물도 다 썩어 있을 텐데요. 왕 주석이 뚜벅뚜벅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마니 연구원. 이상주의는 배를 채워주지 않아요. 당신 뒤에 있는 저 농부들의 눈을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커피의 향기가 아니라 당장 먹을 빵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방해꾼, 굶어 죽어가는 우리를 왜 막느냐는 원망 섞인 눈빛들. 아버지 친구였던 올리버 아저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니, 이제 그만해라. 우리는 지쳤어. 나무는 다 죽었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단다. 그 순간 왕 주석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름을 드리겠습니다. 보름 뒤 이 시간까지 커피나무를 베어낼 준비를 마치십시오. 만약 그때까지도 반대한다면 1조 원의 투자는 콩고로 넘어갈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SUV 행렬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더 짙은 매연과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커피나무들이 마치 유령처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요? 올리버 아저씨 말대로 우리는 그냥 돈을 받고 땅을 내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연구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이라도 뒤져보면 혹시라도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절망적인 데이터뿐이었습니다. 과거 스리랑카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이 녹병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병을 이겨낸 사례는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폐기 도서 분류함에 처박혀 있는 얇은 논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영문 제목 아래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아시아 어느 나라의 언어인 것 같았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토양 미생물을 활용한 식물 면역 체계 강화 및 고추 탄저병 방제 연구. 고추, 탄저병? 커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작물 이야기였습니다. 덮으려던 찰나, 다음 문장이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다. 흙이 건강하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화학약품이 아닌 흙 속의 미생물로 그 답을 찾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녹병도 곰팡이균의 일종입니다. 고추 탄저병도 곰팡이입니다. 작물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을 수 있습니다. 저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류승환.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발음해 보기도 힘든 이 이름의 과학자가 쓴 논문은 20년도 더 전의 것이었습니다. 논문 마지막 장에는 흐릿하게 이메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20년 전 이메일이 지금도 살아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보름 뒤면 불도저가 밀고 들어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15% 남았습니다. 인터넷 신호는 툭하면 끊어집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류승환 박사님께, 저는 우간다의 아마니입니다. 우리 마을의 커피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기적은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느 낡은 연구실에서 라면을 먹던 한 남자가 20년 만에 울린 이메일 알림 소리를 듣게 될 줄은요. 이 작은 이메일 한 통이 아프리카 대륙의 운명을, 그리고 중국과의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 노트북은 켜져 있었지만 메일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년 전의 논문,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그리고 다 무너져가는 마을의 호소.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마을 분위기는 흉흉했습니다. 왕 주석이 약속한 보름의 기한이 절반 가까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몇 농가는 중국 측 사람들과 접촉해 보상금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카토 장관은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미련한 고집이 우간다의 미래를 망친다며 저를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심지어 부모님조차 저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마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아버지의 그 체념 섞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마을 회관에 가서 패배를 인정하고 왕 주석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띠링. 고요한 방 안에 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팝업창이 떴습니다.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류.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사진 속 커피 잎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녹병이 아닙니다. 나무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나무는 더 빨리 죽을 겁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흙을 봐야 합니다. 흙이 살아있으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I am coming. 그 짧은 세 단어가 제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 시각,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연구실 안에서 58살의 류승환 박사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안은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라면 스프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채운 선반에는 각종 흙 샘플이 담긴 유리병 수천 개가 빼곡했습니다. 류 박사는 한국 농업계에서 괴짜로 통했습니다. 남들은 최첨단 스마트팜이다, 유전자 조작이다 하며 폼 나는 연구를 할 때 그는 평생 흙만 파고 다녔으니까요. 그는 항상 말하고 다녔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식물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볼트 너트냐. 흙 속에 미생물이 숨을 쉬어야 식물도 숨을 쉬지. 비료만 때려 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주장은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 지원은 끊긴 지 오래였고 대학에서도 밀려나 이곳 컨테이너에서 근근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간다에서 온 메일 한 통은 충격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 커피나무는 처참했습니다. 인맥만 남고 다 녹아내린 잎사귀. 류 박사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건 90년대 한국 고추 농가를 휩쓸었던 탄저병 대유행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때도 농약회사는 더 독한 약을 팔았고 땅은 죽어갔습니다. 류 박사는 그때 미생물 농법으로 고추밭을 살려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에 있는 후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좀 끌어다 쓸 수 없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교수, 나네, 우간다 커피 쪽에 좀 갈 일이 생겼는데 ODA 자금 남는 거 없나? 수학이 넘어 김 교수의 목소리는 난처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또 흙타령이십니까? 요즘 정부 기조가 얼맙니까? 반도체, 원전, 이런 거 수출하기도 바쁜데 무슨 아프리카 커피입니까? 그리고 거기 중국이 꽉 잡고 있다면서요. 괜히 가서 외교 문제 만들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류 박사는 끓고 있는 라면 냄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외교 문제, 반도체, 웃기고 자빠졌네. 나무가 죽어가는데 국경이 어디 있어.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내 몰래 들어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 속 그 잎사귀들이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미안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류 박사는 그 길로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인천에서 두바이, 두바이에서 엔테베. 비행기 표값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28인치 이민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대신 그가 챙긴 것은 각종 미생물 배양액이 든 병들과 휴대용 현미경, 그리고 한국의 흙이 담긴 봉투들이었습니다. 다시 우간다, 류 박사가 온다는 답장을 받고 저는 카토 장관실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가 오기로 했다고 딱 보름만 벌목을 미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장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안다고? 커피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놈들이 뭘 고친다는 거야? 그때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던 왕 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재밌네요. 한국이라.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팀이 실패하면 아마니 당신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우리 광산 개발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치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죠. 그렇게 사흘이 더 흘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엔테베 공항 입국장, 왕 주석은 일부러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한국의 초라한 전문가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꼴을 생중계해서 자신의 광산 개발 명분을 강화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저 멀리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한국 박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왕 주석의 입가에 조소가 번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아마니 씨입니까?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땀에 젖은 등산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꼬질꼬질한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바퀴 하나가 고장 나 덜덜거리는 이민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류승환 박사였습니다. 그는 화물 찾는 곳이 붐벼서 그냥 짐을 들고 세관을 통과해 뒤쪽 문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왕 주석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게 구원투수라고, 노숙자가 아니고? 카토 장관도 혀를 찼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위대한 과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뒷산에 약수 뜰어온 아저씨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런 분이 과연 1조 원의 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과 싸울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류 박사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비웃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배고파 죽겠네. 그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우리는 제가 빌려온 낡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났고 창문은 덜덜거렸습니다. 앞서가는 왕 주석의 SUV 행렬이 일으키는 뿌연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우리는 말없이 달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백미러로 류 박사를 훔쳐봤습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창밖 풍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간다의 붉은 흙, 길가에 늘어진 바나나 나무, 그리고 듬성듬성 보이는 말라 죽은 커피나무들을 마치 스캔하듯 관찰하고 있었죠. 박사님, 죄송해요. 정부에서 차량 지원을 안 해줘서. 제가 민망해서 말을 꺼내자 류 박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차가 좋으면 밖이 잘 안 보여요. 덜컹거려야 흙냄새도 맡고 좋지 뭐. 그의 대답은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대책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람 좋은 아저씨일 뿐일까? 우리는 수도 캄팔라에 있는 자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된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에는 경비원들만 서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왕 주석님과 중요 회의 중입니다. 잡상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항의하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카토 장관과 왕 주석이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커피 향과 고급 쿠키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카토 장관은 류 박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는 이미 중국과 양해각서를 거의 마무리해서요. 굳이 설명 같은 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왕 주석이 거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몽블랑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류 박사님이라고 하셨나? 한국은 반도체나 잘 만들지 농사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프리카의 토양은 한국이랑 다릅니다.
공연히 힘 빼지 마시고 관광이나 하다 가시죠. 비행기 표값은 제가 드릴 테니. 주변에 있던 관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류 박사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내더니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으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해발 고도가 몇입니까? 왕 주석이 뜬금없는 질문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요? 1200m쯤 되나? 공기가 습한 걸 보니 비가 올 때가 됐구만. 양복 입은 양반들끼리 쑥덕거리는 건 관심 없고 나는 나무 보러 왔으니까 차나 비켜주쇼. 류 박사는 장관과 왕 주석 사이를 보란 듯이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마니 씨, 뭐해요? 해 지기 전에 밭에 가봐야지. 나무들이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노가리나 까고 있을 겁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 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카토 장관은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류 박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달려 4시간을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제 고향 르엔조리 산맥 초입에 있는 우리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질녘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초록빛 바다였던 커피밭은 앙상한 갈색 묘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의심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또 어떤 사기꾼이 왔나 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중국 방송사 카메라맨들도 따라와서 이 우스꽝스러운 한국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류 박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밭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신발에 진흙이 묻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상태가 심각한 커피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류 박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나무 뿌리 근처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끼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 한 줌을 쥐어 코에 갖다 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사님, 장갑이라도 끼세요. 거기 독한 농약을 많이 쳐서.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썩어가는 잎사귀 뒷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 박사가 그 썩은 잎사귀를 뚝 떼어내더니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안 돼요.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잎사귀는 그의 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 주석의 비서는 더럽다는 듯이 인상을 쓰며 코를 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한국에서 미친 노인이 왔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 박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잎을 씹었습니다. 우득, 우득. 잎사귀 씹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국제적인 망신은 둘째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참 후 류 박사는 씹던 잎을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짜다.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류 박사는 뱉어낸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고혈압이야. 잎사귀가 짜다고. 이 사람들아, 여기다 대체 뭘 뿌려댄 거야?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정부에서 준 강력 살균제랑 화학 비료를. 류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사람은 배탈 났는데 거기다가 스테이크를 억지로 쑤셔 넣으면 살겠어.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어.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녹병이 문제가 아니야. 땅이 체한 거야. 흙이 숨을 못 쉬니까 나무가 미쳐서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곰팡이는 그냥 거들 뿐이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왕 주석이 그게 무슨 비과학적인 헛소리냐며 비웃으려던 찰나 류 박사가 흙 묻은 손으로 왕 주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양복 입은 양반. 당신네들이 팔아먹은 그 독한 비료 때문에 이 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졌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무가 약해서 죽었다고.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구만. 왕 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간다에 비료를 독점 공급한 건 바로 왕 주석의 회사였으니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 한국인 박사는 잎사귀 맛 한번 보고 간파해낸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류 박사는 저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난 이 밭에서 잡니다. 텐트 가져와요. 네, 호텔 예약해뒀는데요. 호텔은 무슨? 환자 옆에 의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내일부터 이 밭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니까. 그의 등 뒤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고 꼬장꼬장한 노인의 뒷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류 박사는 밭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별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 박사가 내린 첫 번째 지시였습니다. 비닐. 그리고 대나무 이거 2개만 구해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사님, 실험 장비나 약품이 아니라 비닐이랑 대나무요? 여기가 무슨 반도체 공장입니까? 당장 내일 서리가 내릴 판인데 나무부터 덮어줘야 살 거 아니에요. 한국식 비닐하우스 모릅니까? 그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시장을 뒤져 투명한 농업용 비닐과 튼튼한 대나무를 구해왔습니다. 류 박사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지휘의 땅을 고르고 대나무를 휘어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쇠파이프 하나 없는 원시적인 구조였지만 류 박사가 매듭을 지을 때마다 흔들리던 대나무는 짱짱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활대라는 거야. 바람은 흘려보내고 열은 가두는 거지. 한국 농부들은 이걸로 한겨울에도 고추 따고 딸기 땄어. 반나절 만에 밭 한가운데에 거대한 투명 돔이 생겼습니다. 엉성해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안으로 들어가니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한 듯 비닐 벽을 만져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류 박사가 가방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전정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멀쩡해 보이는 커피나무 가지를 툭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안 돼, 마을 장로인 올리버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내 자식 같은 나무야. 왜 멀쩡한 가지를 잘라? 농부들이 류 박사를 에워쌌습니다. 우간다 농부들에게 가지를 자른다는 건 금기였습니다. 가지가 많아야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병들어 죽어가는 판에 산가지를 자르다니 그들 눈에는 류 박사가 나무를 죽이는 살인자로 보였을 겁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류 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려 나간 가지 단면을 올리버 아저씨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여요.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거? 단면을 자세히 보니 중심부가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욕심부리다가 다 죽일 겁니까? 자식 살리려면 썩은 팔다리는 잘라내야지.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바람이 안 통하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습해서 곰팡이가 잔치를 벌이는 거라고요. 류 박사의 일갈에 올리버 아저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나를 믿어요. 한국 속담에 비워야 채운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아프게 자르면 내년에는 2배로 튼튼한 가지가 나옵니다. 류 박사는 그날 하루 종일 밭을 누비며 가위질을 했습니다. 툭, 툭. 가지 잘리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잘려 나간 가지들이 밭고랑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농부들은 마치 자기 살이 잘려 나가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만약 류 박사의 말이 틀렸다면, 만약 저 나무들이 다시는 잎을 틔우지 못한다면? 그날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르엔조리의 밤은 잔인합니다. 영하 2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류 박사가 만든 비닐하우스 안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텐트도 없이 흙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누운 류 박사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바깥은 영하 2도. 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영상 8도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난로 하나 없이 오직 비닐 한 장과 흙의 열기만으로 10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비닐하우스 밖의 커피나무들은 서리를 맞아 잎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하우스 안,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통풍이 잘 되게 만든 나무들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올리버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생생한 커피 잎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았어. 나무가 따뜻하대. 농부들이 류 박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심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류 박사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흙이랑 나무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이제 급한 불은 껐고 진짜 공부하러 갑시다. 공부요? 어디로요? 제가 묻자 류 박사는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비행기 티켓을 꺼냈습니다. 한국.
진짜 농사가 뭔지 눈으로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의 손에 들린 티켓은 저와 올리버 아저씨, 그리고 마을 청년 대표 루카스의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한국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활기찼습니다. 우간다 촌동네에서 평생 땅만 파던 올리버 아저씨와 루카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숲, 거미줄처럼 얽힌 고속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어딜 가나 깨끗하게 정돈된 조경수들.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류 박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데이터가 집약된 곳이자 한국 농업의 심장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 온실이었습니다. 르엔조리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닐하우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기가 농장이라고요? 우주 정거장이 아니고요? 루카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윙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 한 대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저 녀석이 농부입니다. 잎의 색깔을 분석해서 병해충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영양분이 있으면 알아서 잎사귀에 뿌려주죠. 류 박사의 설명에 올리버 아저씨는 성우를 그었습니다. 마법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통제실 모니터에는 수천 개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일조량, 토양의 산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류 박사는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아마니 씨. 농사는 하늘을 보고 짓는 게 아닙니다. 땅을 읽고 데이터를 보고 짓는 거예요. 우간다의 커피가 실패한 건 자연에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연을 극복했습니다. 자연을 극복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가뭄이 오면 기도했고 병이 들면 운명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기술과 집념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류 박사는 우리를 농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역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벌거숭이가 된 산, 꿀꿀이죽을 먹는 아이들. 지금의 우간다보다 더 처참한 풍경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도 이랬습니다. 아니, 더 심했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죽은 땅이었습니다. 류 박사가 낡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갯벌을 막아 땅을 만들고 밤새워 공부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올리버 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니, 나는 한국이 그냥 부자 나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우리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야. 배고픔이 뭔지, 절망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류 박사가 우리를 돕는 건 단순히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간다도 할 수 있습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흙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류 박사의 말에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저들처럼 잿더미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미생물 배양 기술을 배우고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올리버 아저씨는 한국 벽시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고 루카스는 드론 조종법을 배우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간다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중국의 자본 따위는 필요 없다고.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희망을 꿈꾸는 동안 우간다에서는 왕 주석과 카토 장관이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닥쳐올 시련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죽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을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던 맑은 하늘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쉴 틈도 없이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 온 대량의 미생물 배양액과 특수 영양제들이었습니다. 류 박사는 비행기 안에서도 잠 한숨 자지 않고 접종 스케줄을 짰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뿌리가 튼튼해져야 해요. 오늘 밤 당장 시작합시다. 마을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올리버 아저씨와
청년 루카스가 무용담을 늘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드론이 날아다니고 로봇이 농사를 짓더라. 류 박사님 말만 믿으면 우리도 부자 된다.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눈을 반짝이며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청년 50명으로 구성된 커피 구조대를 결성했습니다. 류 박사의 지휘 아래 우리는 펌프통을 짊어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치, 분무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류 박사가 개발한 우간다 토착 미생물을 강화한 특수 용액이었습니다. 냄새는 시큼털털했지만 우리에게는 향수보다 향긋했습니다. 밤늦도록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젖은 커피나무 잎사귀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작업이 끝난 새벽 2시, 류 박사는 흙 묻은 손을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무장해제된 미소였습니다. 아마니 씨, 수고했어요. 이제 미생물들이 밥 먹고 일할 시간입니다.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순이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황금빛 커피 체리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딱 3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새벽 5시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우두두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뚫을 기세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였습니다. 류 박사가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우비를 걸치고 따라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안 돼, 약이 다 씻겨 내려가겠어. 류 박사는 비닐하우스 배수로를 점검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흙내음이나 풀 냄새가 아니라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 혹은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흐르는 빗물도 누런 흙탕물이 아니라 거무튀튀한 색이었습니다. 류 박사가 바닥에 고인 물을 손으로 찍어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유황, 아니면 폐수? 하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발 비가 그치기만을, 미생물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밭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쪽 밭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나무가 다 죽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류 박사와 저는 미끄러운 지늘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생기 있게 반짝이던 초록색 잎들이 마치 화염, 방사기로 지진 것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잎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줄기에는 검은 점액질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잎들은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낙엽이 아니었습니다. 괴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올리버 아저씨가 검게 변한 잎을 쥐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방송국 차량과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왕 주석과 카토 장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방독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왕 주석은 검게 변한 나무를 가리키며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화학 약품이 우리 신성한 르웬조리의 땅을 독살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카토 장관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한국팀이 뿌린 정체불명의 액체가 빗물과 반응해서 맹독성 가스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명백한 테러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농부들의 눈빛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땅을 죽였다. 한국인이 독을 풀었다. 가장 먼저 돌을 던진 건 어제 우리에게 옥수수를 쪄주던 아주머니였습니다. 퍽. 아주머니가 던진 돌이 류 박사의 어깨를 맞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앞을 막아섰지만 흥분한 군중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수십 명의 농부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루카스 같은 청년들이 말려보려 했지만 독이었습니다. 아니야, 들어봐요. 이건 독이 아니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성난 함성에 묻혔습니다. 죽여라, 살인자들. 우리 마을에서 꺼져. 와장창. 류 박사가 애지중지하던 비닐하우스가 찢겨나가고 유리병들이 깨졌습니다.
류 박사는 쏟아지는 돌팔매질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엎드려 깨진 유리병 사이로 흘러나온 흙 샘플을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지켜야 해.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안경을 적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사님, 피해요. 이러다 죽어요. 그때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군중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카토 장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체포해. 혐의는 환경 파괴 및 불법 약물 사용이다. 경찰들이 류 박사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류 박사는 끌려가면서도 왕 주석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빗물에 못 탔어. 위쪽 댐에서 물 푼 거지. 왕 주석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류 박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직 류 박사와 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흙은 거짓말 안 한다면서요. 근데 어쩌죠? 지금 흙이 당신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곱게 돌아갔으면 좋았잖아. 노인네가 고집을 부리니까 험한 꼴을 보는 겁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류 박사가 처박혔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경찰이 군홧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류 박사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변한 커피나무 위로, 깨진 유리병 조각 위로, 그리고 절망한 제 머리 위로 차가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아저씨는 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류 박사가 남기고 간 깨진 현미경 렌즈 조각이 제 무릎을 찔렀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 주석의 승리였습니다. 한국팀은 추방될 것이고 커피밭은 불도저에 밀릴 것이며 이곳은 중국의 광산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끌려가던 류 박사의 주머니 속에 그가 목숨 걸고 지킨 마지막 샘플 병 하나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병 속에 이 모든 누명을 뒤집을 단 하나의 진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경찰서 유치장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왕 주석과 카토 장관의 압력을 받은 로펌들은 모두 수임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올리버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과 제 저축을 합쳐 보석금을 내고서야 겨우 48시간의 임시 석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치장 철창 너머로 보이는 류 박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마에 찢어진 상처는 대충 밴드로 붙여져 있었고 옷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울먹이며 철창을 잡자 류 박사는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아마니 씨, 울 시간 없어요. 가져왔습니까? 그가 다급하게 물은 건 밥도 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래 챙겨온 휴대용 현미경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작은 현미경을 꺼내 건넸습니다. 류 박사는 그 자리에서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깨진 유리병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밤 검게 타버린 잎사귀 한 조각이 지식여진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샘플을 현미경 렌즈 아래 놓았습니다. 유치장의 희미한 전등 불빛에 의지해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1분, 2분.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우리 약품이 잘못된 거라면,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한 거라면? 그때였습니다. 류 박사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수들이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만, 내 말이 맞았어. 이건 죽은 게 아니야. 살려고 발버둥 친 거야. 네, 그게 무슨. 이리 와서 봐요. 당장. 그가 저를 억지로 끌어당겨 렌즈를 보게 했습니다. 현미경 속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숫덩이처럼 검게만 보였던 부분이 확대해서 보니 수만 개의 작은 캡슐 같은 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막 아래쪽에는 놀랍게도 선명한 초록색 세포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이오 필름. 미생물 보호막이에요. 류 박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어제 내린 비,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어요. 내 코가 맞았어. 그건 강산성 폐수였어요.
아마 댐 상류 광산에서 폐기물을 몰래 방류했겠지. 보통 나무라면 그 독한 산성비를 맞고 바로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생물들이 막아낸 겁니다. 독극물이 들어오니까 이 녀석들이 순식간에 서로 엉겨붙어서 검은색 멜라닌 색소를 뿜어내며 방어막을 친 거라고요. 마치 딱지처럼 겉은 타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전율이 이렇습니다. 잎이 검게 변한 건 죽음의 징조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증거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미생물들이 우간다의 커피나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독성비를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무는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 독성을 버텨냈으면 이제 천하무적입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검은 딱지가 벗겨지면 그 안에서 새 잎이 나올 겁니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놈들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우리를 옥죄어왔습니다. 왕 주석이 정한 벌목 기한이 바로 사흘 뒤였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면 불도저가 밀고 들어와 이 살아있는 나무들을 싹 다 밀어버릴 겁니다. 박사님, 사흘 뒤면 다 끝나요. 왕 주석이 불도저를 대기시켜놨대요. 제 말에 류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났습니다. 갑시다. 밭으로. 하지만 박사님은 지금 보석 중이라 거주지를 이탈하면 나무가 죽게 생겼는데 법이 대수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그 불도저 앞에 내가 누울 겁니다. 우리는 밤을 틈타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4시간을 달려 다시 카세세 지역 우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이미 거대한 노란색 불도저 3대가 마을 입구를 막고 있었고 무장 경찰들이 밭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왕 주석과 카토 장관은 의기양양하게 밭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밀어버려. 흉물스러운 것들 다 치우고 광산 뚫을 준비해. 왕 주석의 명령에 불도저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미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저항할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류 박사가 트럭에서 뛰어내려 불도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멈춰. 멈추란 말이야. 그 작은 체구의 동양인 노인이 거대한 기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 미친 영감 또 왔어? 끌어내. 경찰들에게 팔이 꺾이면서도 류 박사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저게 죽은 나무로 보이냐? 그는 밭으로 기어들어가 검게 변한 잎사귀 하나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왕 주석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왕 서방, 당신이 댐 풀어서 동물 쏟아부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어쩌냐. 우리 애들은 그 정도 독에는 끄떡도 안 하거든. 왕 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풍도 정도껏 하십시오. 누가 봐도 숫덩이인데 뭘 우기는 겁니까? 숫덩이, 내기할까? 류 박사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딱 일주일이다. 일주일 뒤에도 이 나무에서 새순이 안 나오면 내 손으로 이 밭 다 갈아엎어 줄게. 그리고 내가 감옥 가서 평생 썩어주지. 대신 만약 살아나면? 그는 왕 주석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 떠나. 그리고 댐 방류한 거 전 세계에 자백해.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 주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류 박사의 확신에 찬 눈빛에 눌린 겁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외신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죽은 나무가 되살아날 리 없다고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당신은 우간다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왕 주석은 손짓으로 불도저를 멈췄습니다. 일주일의 유예. 그것이 우리가 얻어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밭에서 살았습니다. 류 박사는 밥도 굶어가며 나무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잎은 여전히 검고 흉측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올리버 아저씨마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7째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안개 속을 걸어 밭으로 나갔습니다. 류 박사는 이미 밭고랑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실패한 걸까? 불안한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하고 부르려던 순간 류 박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게 말라비틀어졌던 껍질이 쩍 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주 작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연두색 새순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밭 전체에서 톡, 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가면을 벗고 생명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마니, 봤죠? 류 박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사람만 거짓말을 하지.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르엔조리 산맥을 넘어 밭을 비췄습니다. 검은 껍질을 벗고 나온 수만 개의 새순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고 땀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당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왕 주석과 카토 장관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커피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의 기적은 단순히 새순이 돋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딱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마다 본래에 짙은 녹색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죽은 줄 알았던 가지 끝에는 하얀 커피 꽃이 눈처럼 피어났습니다. 르엔조리 산맥에 다시 커피꽃 향기, 그 달콤한 제스민 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주석은 약속대로 불도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이 기적적인 회생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팀이 유전자 조작 콩을 심었다거나 강력한 스테로이드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살려낸 것뿐이다라는 흑색 선전을 퍼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드디어 수학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류 박사의 처방대로 미생물 농법과 가지치기를 적용한 우리 마을. 밭에는 루비처럼 붉고 단단한 커피 체리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반면 중국 자본이 투입되어 광산 개발이 시작된 인근 마을의 커피밭은 참혹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덤프트럭이 일으킨 먼지가 잎을 뒤덮어 광합성을 막았고 나무들은 비쩍 말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수확한 커피 체리를 가공하여 생두를 만드는 날, 류 박사는 갓 도정한 콩 한 줌을 쥐어 왕 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쇼. 이게 스테로이드 맞은 콩 같소? 콩은 옥색으로 투명하게 빛났고 크기가 균일했습니다. 왕 주석은 콩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때깔만 좋으면 뭐합니까? 맛이 중요하죠. 당신들이 만든 건 약품 냄새가 날 게 뻔합니다. 그래? 그럼 붙어봅시다. 류 박사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음 주 캄팔라에서 열리는 동아프리카 커피 엑스포에 이 콩을 출품합시다. 거기서 전 세계 큐 그레이더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만약 우리 커피가 당신네 광산 마을 커피보다 점수가 낮으면 깨끗하게 떠나리다. 왕 주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면 류 박사 당신은 공개 사과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을 개발권은 즉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콜. 류 박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왕 주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사위원을 매수하거나 우리 콩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 박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마니 씨, 쫄지 마요. 진짜는 가짜를 이깁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수확한 최고급 원두, 일명 코리아 르엔조리 마이크로 랏을 트럭에 싣고 수도 캄팔라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올리버 아저씨가, 조수석에는 류 박사가 탔고 저는 뒤따르는 차에서 호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산악 도로를 내려와 국도로 진입하려는데 험상궂은 사내들이 탄 픽업 트럭 3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왕 주석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차에서 내려 우리 트럭으로 다가왔습니다. 검문 있겠습니다. 불법 농약 사용 의심 차량 신고가 들어와서요. 말이 검문이지. 콩을 뺏거나 훼손하려는 수작이 뻔했습니다. 올리버 아저씨가 겁에 질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박사님, 어떡하죠? 류 박사는 차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요. 버텨요. 깡패들이 트럭 유리창을 몽둥이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유리에 금이 가고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뒷차에서 내려 소리쳤지만 그들은 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류 박사가 깨진 창문 틈으로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덮개가 찢겨 나가고 깡패 하나가 콩이 든 자루에 시커먼 폐유를 들이부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지축을 울리는 함성과 함께 수십 대의 오토바이와 낡은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 루카스가 이끄는 커피 구조대와 인근 마을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낫과 돌멩이를 들고 깡패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커피를 건드리지 마. 한국 박사님을 지켜라. 농부들의 기세에 눌린 깡패들은 주춤하더니 결국 차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루카스는 숨을 헐떡이며 류 박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류 박사는 피가 나는 이마를 닦으며 훼손되지 않은 커피 자루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늦었어.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농부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트럭을 에워쌌습니다. 캄팔라 엑스포장까지 가는 300km의 길, 그들은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를 수십 대의 오토바이와 경운기가 호위하며 달리는 모습. 그것은 우간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희망을 지키려는 의지의 행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엑스포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장은 전 세계 커피 바이어들과 심사위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왕 주석과 카토 장관은 귀빈석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중에 사고를 당해 못 올 줄 알았는데 멀쩡히 나타났으니까요.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핑 테스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표 없이 번호만 적힌 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숟가락으로 커피를 떠서 후룩 소리를 내며 맛을 보고 향을 맡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커피는 참가번호 14번. 왕 주석네 커피는 참가번호 5번.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5번 커피를 맛본 심사위원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흙내와 떫은 맛이 난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14번 커피 앞에 선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 심사위원은 커피를 입에 머금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맛을 보고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14번 컵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지에 무언가를 바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류 박사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 터졌네. 드디어 점수 발표의 시간. 전광판에 순위가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3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88점. 2위, 케냐 더블에 89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커피들이 2위, 3위에 머물렀다는 건 1위가 엄청난 점수를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올해 동아프리카 커피 엑스포 영광의 1위는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참가번호 14번. 점수 92.5점. 90점을 넘기면 최상위 스페셜티 등급이라 불립니다. 92.5점은 우간다 커피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기록이었습니다. 우승은 우간다 르웬조리, 한국과 우간다 협력 프로젝트 팀입니다. 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루카스와 농부들이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류 박사는 덤덤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왕 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왕 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 박사는 주머니에서 흙이 묻은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왕 주석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약했던 패배시 각서였습니다. 자, 짐 싸쇼. 비행기 표는 내가 끊어줄 테니. 단 한 번의 승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92.5라는 숫자. 그것은 단순히 커피 맛을 평가하는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강대국의 착취와 빈곤에 시달려온 우간다 농민들의 눈물 닦아주는 숫자이자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자들에 대한 통렬한 심판의 숫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기적이 불러온 폭풍 같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1kg에 단돈 2달러 받던 커피가 하루아침에 100달러가 되는 마법. 그리고 오만방자했던 왕 주석과 부패한 장관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짜릿한 최후를 목격하실 차례입니다. 엑스포장의 열기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92.5점이라는 점수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바이어들이 우리 부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량 수매하겠습니다. 킬로그램당 50달러 부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바이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럽 바이어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우린 $70 주겠소. 독점 계약합시다. $80, 현금으로 선지급하겠습니다. 경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썩은 나무라며 불도저로 밀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커피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업체들조차 왕 주석의 눈치를 보면서도 우리 커피를 사려고 명함을 들이밀었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킬로그램당 $120, 우간다 커피 역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기존 가격의 무려 6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올리버 아저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야. 내 아들, 루카스 대학 보낼 수 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류승환 박사는 조용히 왕 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왕 주석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류 박사는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지키셔야지. 짐 쌀 시간입니다. 왕 주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도끼 어린 눈으로 류 박사를 노려봤습니다. 이봐요, 류 박사. 당신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 나라는 돈이 법이야.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계약서, 그딴 종이 조각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는 카토 장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카토 장관이 헛기침하며 나섰습니다. 류 박사. 축하는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별개요. 광산 개발 계약은 국가 간 조약이라 쉽게 파기할 수 없소. 그리고 당신네 비자 문제가 좀 있던데.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도 권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류 박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왕 서방, 당신이 며칠 전에 댐 방류하라고 지시할 때 내통했던 당신 부하 직원이 이걸 주더군. 류 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왕 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깟 나무들 싹 다 죽여버려. 한국 놈들이 손도 못 쓰게 독한 놈으로 풀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카토 장관한테 돈 좀 쥐어주면 그만이야. 카토 장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왕 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내놔. 조작이야. 하지만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인터폴 요원들과 우간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 CNN과 영국 BBC 카메라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류 박사가 미리 국제사법기구와 외신에 제보했던 것입니다. 왕 씨, 그리고 카토 장관. 당신들을 환경 파괴, 매물수수,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왕 주석은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중국 대사관에 전화해. 이거 국제 문제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점의 기적이 전 세계 뉴스를 탔고 그들의 추악한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으니까요. 카토 장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엑스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루카스가 소리쳤습니다. 잘 가라. 다시는 우리 땅에 얼씬도 하지 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류 박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어휴, 이제 좀 살겠네. 아마니 씨, 나 배고픈데 밥 안 줘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1조 원의 광산 투자금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값진 커피 판로가 생겼습니다. 첫 정상금이 들어오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조차 없던 마을 사람들은 현금 다발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피터 아저씨는 빚을 다 갚고도 집을 고칠 돈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류 박사는 마을 회관 한가운데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옥수수와 감자를 받아먹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을 장로가 류 박사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수익금의 일부를 감사의 표시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저희 작은 성의입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류 박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나는 월급쟁이라 돈 받으면 큰일 나요.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나? 한국은 그런 거 철저해요. 그는 농담처럼 넘겼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가 돈을 바라고 이 먼 곳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정 주고 싶으면 이 돈으로 저기 산 너머에 학교나 하나 지으쇼. 코리아 우간다 농업학교 뭐 이런 이름 붙여서.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놀러 오면 공짜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이 돈으로 퇴비 공장도 짓고 관계 시설도 정비해요. 흙은 주인이 게을러지면 바로 압니다. 명심해요. 그날 밤 르엔조리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류 박사도 어색한 몸짓으로 우리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강남 스타일은 이렇게 추는 거야. 그가 말춤을 추자 마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전쟁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류 박사의 비자 만료일이,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리 마을 촌장님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류 박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마니 씨, 나는 씨앗을 뿌리러 온 사람이에요. 싹을 틔우고 나무를 키우는 건 이제 당신들 몫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10부 아프리카의 아침을 깨우다. 어서 오세요. 아이투 스토리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낡은 가방 하나가 대륙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조 원의 검은 돈을 거절하고 흙을 선택했던 우간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준 류승환 박사. 지난 몇 달간의 기적 같았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한국인이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숲이 되었는지 그 가슴 벅찬 피날레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류 박사는 올 때와 똑같이 그 낡은 이민 가방 하나만 달랑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가방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그가 가져왔던 미생물 샘플, 현미경, 연구 노트, 심지어 입고 있던 작업복까지 모두 우리 연구소에 기증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 귀한 데이터를 다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박사님 평생의 연구잖아요. 제가 묻자 류 박사는 운동화 끈을 동여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금고에 넣어두면 썩어요. 밭에 뿌려야 거름이 되지. 나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막히면 언제든 메일 보내요. 이번엔 씹지 말고. 우리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트럭에 올랐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일부러 천천히 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와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 입구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류 박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길. 엔테베 공항으로 가는 40km 국도변 양쪽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인근 지역 농부들, 교복 입은 학생들,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들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인간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엉성하게 그린 태극기와 우간다 국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글로 쓴 팻말들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국. 류 박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트럭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꽃잎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왕 주석의 리무진이 지나갈 때 침묵했던 그들이 류 박사의 낡은 트럭을 향해서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간다의 전통 송별가였습니다. 잘 가요, 우리의 친구여. 당신이 남긴 발자국마다 꽃이 필 것입니다. 류 박사는 차마 창문을 내리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 바보들이. 일이나 하지 왜 다 나와서 이러고 있어. 그는 투덜거렸지만 안경 너머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돌멩이를 맞으며 쫓겨날 뻔했던 그 길을 이제는 영웅이 되어 꽃길을 밟으며 떠나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 올리버 아저씨와 루카스 그리고 커피 구조대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류 박사는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흙투성이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체온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여기서 살아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저를 류 박사는 아빠처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마니, 내가 있으면 당신들이 자립을 못해요. 아이가 걸음마 떼면 부모는 손을 놓아야지. 그래야 뛰지. 그는 제 손에 작은 수첩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숙제요.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일들 적어놨으니까 농땡이 치지 말고.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이 주는 돈은 족쇄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은 날개입니다. 한국이 일어선 것처럼 당신들도 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게이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했던 등 뒤로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르엔조리 산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는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우간다 농업기술학교. 네, 류 박사님이 남기신 그 숙제였습니다. 우리는 커피판 수익금으로 가장 먼저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500명의 청년 농부가 배출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류 박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생물을 배양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합니다. 변화는 놀랍습니다. 르엔조리 일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스마트 커피 벨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두를 헐값에 중국에 넘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로스팅하고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마을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정했습니다. 류엔 아마니. 포장지에는 류 박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등산 조끼를 입은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커피는 지금 뉴욕, 파리, 도쿄, 그리고 서울의 카페에서 높은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마을의 병원과 도서관을 짓는 데 쓰입니다. 왕 주석이 1조 원을 주겠다며 생색냈던 그 시설들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돈으로 지었습니다. 얼마 전 류 박사님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컨테이너 연구실로 돌아가 라면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화면 속에서 우리 학교 전경을 보여드리자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흙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박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학교 강당에 박사님 동상 세우자는 거 제가 겨우 말렸어요. 동상은 무슨, 죽은 사람한테나 세우는 거지. 나중에, 아주 나중에 힘 빠지면 커피나 한 잔 얻어 마시러 갈게. 그때까지 맛 변하면 혼낼 줄 알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봅니다. 푸른 커피밭 사이로 드론이 날아다니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이 땅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빵을 던져주는 대신 빵을 만드는 법을, 아니 밀을 씹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심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우리를 믿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아마니, 아프리카의 아침을 깨우는 커피 농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작은 관심과 진심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하셨나요? 류승환 박사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한국인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땀 흘리고 계신 수많은 한국인 봉사자와 전문가들에게 힘이 되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국인의 긍지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커피향처럼 따뜻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